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될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연락처에 등록된 이름은 많지만 전화를 걸어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단절, 외로움, 고독감 등으로 인한 노년의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어쩐지 로맨스를 우정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애에 대해선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우정에 대해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건 로맨스가 아니라 우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이 되었어도 외로움에 익숙해지진 않아입니다. 이 책은 우정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이나 심리학적 이론,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한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친구를 잘 사귀기 위한 실천 방법들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정은 가장 진실하고 친절하고 풍요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수단입니다. 친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정을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건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모습과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근본적으로 화해하는 더 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정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우정의 힘.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중에는 남은 평생을 집에 틀어박혀 TV만 보기도 해요.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사는 게 아니죠. 73살의 해리엇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참석한 애도 모임 회원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딱 한 가지만 아니었다면 해리엇도 같은 처지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바로 우정이다. 해리엇이 늘 우정을 소중히 여긴 것은 아니다. 사실 50살 나이에 페데리코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방문하겠다는 목표를 이룰 만큼 출장도 많이 다녔다. 경력을 쌓기 위해 북동부에서 중서부로, 서부에서 다시 북동부로 일자리를 찾아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고 그러는 사이에 우정은 용도 폐기됐다. 그러던 중 해리엇이 우정에 대해 마음을 고쳐먹게 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먼저 대단히 사교적인 성격의 페데리코와 결혼하면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정기적인 모임을 하게 된 것이다. 남편을 통해 해리엇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고역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해리엇이 진정으로 친구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된 것은 페리테코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였다. 그녀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처음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취약성을 드러내는 기술을 우정에 적용했다. 그러자 관계에서 가시게 장막이 걷히면서 오랜 우정이 새롭게 다가왔다.
솔직하게 슬픔을 드러내자 금이 간 우정도 있었지만 더욱 깊어진 우정도 있었고 취약성을 드러내며 도움을 청하는 행동이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노년기에 접어든 해리엇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친구를 소중히 여긴다. 그녀는 한 친구와의 우정이 가장 오래도록 이어져온 자신의 사랑 이야기였음을 깨달았다. 해리엇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유학 중이던 대학 시절 셜린을 처음 만났다. 셜린은 해리엇이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자 해리엇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대학 졸업 후 연락이 끊겼지만 14년 만에 셜린이 해리엇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전화를 걸어왔다. 셜린은 런던에 살고 있었지만 워싱턴 DC에 있는 해리엇을 2년 새 5번이나 방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해리엇이 페데리코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페데리코는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셜린은 해리엇이 평생을 통틀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기 위해 우리는 그 삶을 목격하고 그 중요성을 확인해 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해요. 셜린이 내게는 그런 목격자였죠. 라고 해리엇은 말한다. 두 사람은 5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주 통화를 하고 셜린이 해리엇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워싱턴 DC로 이주하는 문제를 상의하기도 했다. 이제 해리엇에게 친구는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됐다. 그녀는 함께 산책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플라토닉한 관계로 남을지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녀는 개의치 않는다. 내가 관계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은 함께 있을 때 즐거운지, 무언가를 함께 하는지, 서로 무언가를 공유하는지인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해리엇이 이 관계의 미래를 서둘러 결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우정 역시 좋은 것이고 차선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73살이 된 해리엇은 우정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 드디어 어른이 됐다는 신호라고 말한다. 매일 저녁 해리엇은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산책한다. 이렇게 친구는 해리엇이 느긋하게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나이 때문에 해리엇은 예전처럼 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지만 대신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험을 통해 희열을 느낀다. 해리엇은 지난 삶을 그다지 후회하지 않는다. 페데리코와 결혼 역시 19살 연상의 그가 치매에 걸린 뒤 몇 년 동안 병상을 지켜야 했지만 후회는 없다. 하지만 우정의 힘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너무 늦기 전에 우정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다. 해리엇이 걸어온 길은 우리가 친구의 중요성을 경시할 때 무엇을 희생하고 친구를 소중히 여길 때 무엇을 얻는지 보여준다. 해리엇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우정은 여전히 열등한 관계 취급을 받으며 가족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찾기까지 고단함을 덜어주는 완충장치 정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정이 그렇게 하찮을 필요는 없다. 해리엇이 깨달은 대로 우정은 강력하고 깊으며 애정이 넘칠 수 있다. 그리고 해리엇에게 일어난 일처럼 우정은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사실 이미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우정의 중요성. 우정의 힘은 단순히 고대인들의 유물이 아니며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맺는 관계는 산소나 음식,
물처럼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다.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번성할 수 없으며 이는 우정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과학자들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106가지나 되며 누군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우울증 예방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외로움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에 버금간다.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또는 신앙심이 깊은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가 아니었다. 그 차이는 바로 사회적 관계의 수준이었다. 우정은 우리 앞을 막아서는 삶의 위협을 완화해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테러 용의자를 더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친구와 있을 때 언덕을 훨씬 덜 가파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의 치유력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넘어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마르타 자라스카는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에서 식습관이나 운동 등 장수에 기여하는 일반적 요인들을 평가하면서 가장 강력한 기여자는 관계라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한 메타 분석 결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의 운동은 23에서 30%, 식단 조절은 최고 24%지만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이나 배우자 같은 다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도 이런 효과를 상당 부분 경험할 수 있지만 우정만의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 친구는 부모와 달리 우리가 자신들의 희망과 바람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달리 친구와 함께라면 누군가의 전부가 돼 그를 완전하게 만드는 퍼즐 조각이 돼야 한다고 결코 채울 수 없는 기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녀와 달리 우리는 친구의 생존을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 조상들은 부족 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책임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돼 있었다. 따라서 우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리, 즉 우리가 온전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우정은 관계의 압력 밸브를 열어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다. 우리는 은퇴 계획을 세우거나 서로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샤워 후에 욕실 청소를 누가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우정을 즐거움이 넘치는 영역으로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연인이나 자녀와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볼링을 치거나 헬로윈 호박을 사러 가거나 애견공원에 가서 즐겁게 보내지만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있으면 설거지나 공과금 납부, 잊지 말고 치실을 쓰라고 일러주는 따위의 일상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영혼의 단짝이 될 수도 있다. 우정이 선사하는 기쁨의 핵심 원천은 우정이 무제한이라는 점이다. 친구는 많이 사귈 수 있지만 부양자는 2명, 배우자는 1명, 자녀는 평균 2.5명 등 다른 핵심적인 관계들은 유한하다. 불교 용어 무디타는 타인의 기쁨을 대리 경험한다는 공감적 기쁨의 뜻을 담고 있다. 성경에서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게 쓴 편지에서 무디타를 언급하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말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모두 무디타로 우리를 축하해 주지만 축하해 줄 친구가 많으면 기쁨은 무한대로 커진다. 우리는 친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을 주변에 둘 수 있다. 우정의 넓은 품은 거창한 서약이나 격식을 갖춘 의시, 유전적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정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안전하고 축복받은 관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내리는 선택이다. 우정의 선택성은 로맨틱한 사랑이 없다는 점과 함께 우리는 순수한 궁합에 따라 자유롭게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작가 루이스는 에로스는 벌거벗은 몸이 만나지만 우정은 벌거벗은 인격이 만난다 라고 말했다. 로맨틱한 사랑의 소모적 감정은 때때로 우리를 어긋난 관계로 몰고 가는데 이는 서로 맞는 상대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자 해리언 너너는 강렬한 감정은 아무리 마음을 뒤흔들어도 진실하고 지속적인 친밀감의 척도가 될 수 없다. 강렬함과 친밀감은 서로 다르다라고 말했다. 친구를 선택할 때 우리는 공통된 가치나 신뢰, 서로의 인격에 대한 존경심, 함께 있을 때 편안함 같은 친밀감의 진정한 표식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우정은 사랑과 공감 그리고 옥시토신을 잇는 작은 매개가 돼 우리 몸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관계를 맺을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 우정의 과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늘 경쟁과 적자 생존을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우호적인 자가 살아남는다. 우정은 우리가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다 라고 말한다. 우정은 가장 진실하고 친절하며 풍요로운 자를 발견하는 수단이다. 우정은 타인과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주는 관계에 관한 현장 수업이다. 우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또 다른 우정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 친구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우며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할 준비를 보다 잘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우정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우정을 영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실천을 통해 영혼이 더욱 세련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라고 규정했다. 부디 친구를 소중히 여겨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란다. 친구 사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 어른이 되면 친구를 사귀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 예전처럼 우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 듯하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는 일은 매우 힘들다. 하지만 그 후로도 친구 사귀기가 급격히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친구를 사귈 짧은 기회를 놓치고 난 후로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도대체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 특히 새로운 도시에 살면 전부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것 같아서 친구 사귀기가 더 힘들게 느껴진다. 어떻게 여기에 끼어들 수 있을까? 친구가 없다고 자책하기 전에 현대사회에 들어 친구를 사귀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로움이 인간의 조건의 불가피한 특성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1800년대 이전만 해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더 일반적으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안정된 삶을 살았다. 대가족과 친구들로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 생활과 예배 장소에 참여했다. 이 공동체는 자연스레 생겨난 것이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1800년 이전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노인이라는 단어는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했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강렬한 고통을 뜻하지는 않았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부모가 늘면서 공동체 유대가 약화하고 핵가족의 사람 사는 세상의 중심이 됐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주거 이동성 증가로 우정이 점점 더 일회용품 취급을 받게 됐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가족을 떠난 사람들이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면서 외로움이 더욱 커졌다. 주거 이동성 외에 기술도 외로움의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주범은 바로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은 이웃집 문을 두드려 안부를 물을 필요가 없게 우리에게 다른 소일거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무기력과 수동성을 조장하는 듯하다. 이는 친구 미켈란과 내가 일단 소파에 드러누우면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뜻으로 드러눕기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는 점점 더 일과 편리함을 위해 공동체를 희생해왔다. 우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친구들과 한 약속을 취소해도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가를 보내기 위해 승진을 포기하는 행동은 잠재력 낭비로 여겨진다. 미국인의 61%가 비공개적으로는 외로움을 호소하지만 대놓고 외롭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시 된다. 부의 증가는 곧 더 큰 집, 더 큰 땅과 고립으로 향하는 일방통행로를 의미한다. 슈퍼마켓 점원과 나누는 잡담은 초인종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배달 상자로 바뀌었고 공항으로 마중 나오는 친구는 우버기사로 대체됐다. 연결이 인류의 근본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서구 사회의 근본적 가치는 아니다. 어른들의 우정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여기 간단하지만 때로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 어른이 돼 친구를 사귀려면 주도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몇 번이고 거듭해서 다가가는 과정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가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를 기대하며 그 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기회를 포착해 상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이다. 캡펠로스는 우리는 만나야 한다에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우정의 방향을 변화시켰는지 설명한다. 벨로스는 관계를 키우는 데 있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계속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는 행동이다. 나는 전화기에 반복 알림을 설정해 놓고 오랜 친구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 모두에게 연락한다 라고 말했다.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다가가야 하지만 다행스러운 사실은 어떻게 다가갈지 그 방법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전략 중 하나는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는 것이다. 또 다른 전략은 더 잘 알고 싶었던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이다. 이런 선택이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은 친구는 이미 사전 검증을 마친 대상이고 지인들과는 유대의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함께 있으면 즐겁지만 회사 밖에서는 아직 만날 기회가 없었던 동료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주도적 행동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사회인리그 스포츠팀에 가입하거나 강습에 등록하거나 열정을 느끼는 단체에 참가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환경에 끊임없이 뛰어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내적 통제 위치를 유지하면 친구를 사귀는 단계뿐 아니라 우정의 모든 단계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정이 우리가 실현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내적 통제 위치를 개발할 수 있다. 노력하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아무 노력 없이도 우정이 생겨나야 한다거나 친구를 사귀려면 누군가가 우리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서고 우리가 연락하는 것이다. 우리가 같이 어울리고 싶을 때 어울리고자 말하는 것이다. 연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친구와 연애의 과학에 근거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재학습할 수 있다. 바로 친한 친구가 있으면 연애도 더 잘 풀린다는 사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갈등을 겪을 때 우리 몸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형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이는 결혼 후에 괜찮은 우정이 없을 때만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 소울메이트인 연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의 경우에도 여전히 좋은 우정이 자존감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 밝혀졌다. 친구가 있으면 연애에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회복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또 다른 연구와 함께 이 연구는 연애하는 동안에도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리지 않는 건강한 연애의 일부분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연애의 성공에 도움이 되고 우정이 필요 없거나 우정에서 얻을 것이 전혀 없을 만큼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거나 충족시켜줄 한 사람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다. 지금 연애 중이라면 친구들을 위해서도 꼭 시간을 내라. 연애 상대를 유일한 친구로 의지해왔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가 됐다. 연인은 흥미를 보이지 않는 관심사를 함께 나눌 친구를 찾아보라. 매주 시간을 따로 내 이들을 만나라. 연인에게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권유하라. 지금은 애인이 없지만 건강한 연애를 꿈꾼다면 끈끈한 우정을 쌓아서 그 기초를 다져라. 명심하기를 친구는 연애를 더 좋게 만들어줄 뿐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가정하라. 우정은 대부분 모호하게 정의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곧이곧대로 말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상하는지가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 우리가 가진 애착은 우리가 모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안정감 또는 안정감 부족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 안정감은 모함을 낙관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준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일 때 다른 사람도 우리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이 연구는 주도적으로 우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보여준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가정하라는 것이다. 친구에게 커피 한 잔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은가?
친구도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라. 연락이 끊겨 슬픈 친구와 다시 만나고 싶은가? 친구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가정하라. 이렇게 가정하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또한 이런 가정은 더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과 삶을 더 평화롭고 유쾌하고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준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라. 다른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유하고 선생님의 가발이 비뚤어졌다고 수다를 떠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회피를 극복해왔다. 명시적 회피와 묵시적 회피다. 명시적 회피는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람들이 초대했는데 우리가 참석하지 않으면 상대가 다시 초대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상대는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신 우리의 행동을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묵시적 회피는 몸은 참석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 행사에 참석은 했지만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거나 말을 너무 빨리 하거나 전화기만 만지작거리거나 개를 쓰다듬다가 엄지가 없는 가엾은 개와 손가락 씨름을 해서 불공평한 승리를 거두는 등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다. 주도적 행동은 우리에게 명시적 회피와 묵시적 회피를 모두 극복할 것을 요구한다. 참석만 한다고 끝이 아니다. 자기소개도 하고 집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밀쳐내는 결과를 낳는 묵시적 회피 행동 가운데 자신이 어떤 유형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음 해피아워에 술집을 가면 덩그러니 서 있지 말고 자기소개를 해보라. 다음 직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는 새로운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네보라. 예배 장소에 가면 조금 일찍 도착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라. 친구의 친구를 만나면 질문을 던지고 관심을 보여라.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을 소개하고 커피 한잔 하자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도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되풀이해서 실천해야 한다. 어디든 참여해서 명시적 회피를 극복하고 참여한 곳에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묵시적 회피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절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와 맞서면서 대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기꺼이 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라고 우리는 호감이 가는 존재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할 수도 있다. 반복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다가갈 때 노력 대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연구자들이 근접성이라고 부르는 속성에 기대는 것이다. 근접성은 물리적으로 계속 더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근접성은 우정이 마법처럼 생겨나지 않는다는 증거다. 우정은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우리가 위치하는 공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운이 좋다면 직장이나 학교, 취미를 통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근접성을 이미 충분히 제공받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텔레비전만 본다면 백날 가봐야 심야 토크쇼하고만 근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세상에 소울메이트가 될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들 중 누구와도 어떤 식의 근접성도 확보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로 우리가 이들을 불러들이지 않는 한 과일에 초파리가 꼬이듯 이들이 우리 삶 속으로 달려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와 인연이 닿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자주 함께 있을 때 우정에 대한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높이면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근접성이 무척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이다. 잠재적인 친구가 멀리 떨어져 산다면 차를 몰거나 버스를 타고 그들에게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가까운 곳에 있다면 서로를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서로 만나기 위해 1시간 오가야 한다면 이제 우정이 막 싹트고 있더라도 그 싹을 위해 그만큼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면 비용과 관계 유지의 상관관계가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관계 유지를 위해 먼 거리를 오가기도 하지만 단지 나중에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저울질해 보려고 먼 거리를 오가려 하지는 않는다. 상당수의 사람이 친구가 같은 장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저비용 우정인 누케이션십을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접성이 작용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더 노출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친숙해지면 그 사람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심리학계에서는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지속해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순 노출은 결국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기숙사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 결과 복도 끝방에 사는 사람이 가운데 방에 사는 사람보다 친구가 덜 생기는 것으로 밝혀진 것도 이 때문이다. 가운데 방의 기숙사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단순 노출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근접성은 또한 이웃이나 직장 동료 아니면 가까이 사는 사람 등 이미 자주 만나는 사람과 친해지라고 말한다. 아니면 동네 커피숍이나 술집, 헬스장의 단골이 돼서 근접성과 단순 노출 효과 모두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규칙적으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단순 노출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단순 노출만으로는 관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먼저 다가가야 관계가 형성된다. 내 제안은 시간을 두고 다른 단골들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어가면서 이런 산발적인 접촉으로 우정의 토대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소통은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계획되지 않은 대화다. 잡담을 나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관계가 싹틀 수 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므로써 나는 이웃들을 내 공동체로 바꿀 수 있었다. 대학원생 시절 나는 스타벅스의 널찍한 테이블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앉아 논문을 읽고 쓰는 날이 많았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인간 배경 화면처럼 흐릿하게 사라졌지만 결국에는 저는 정말 오래 작업을 했어요. 일은 잘 되고 있나요?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그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영장이나 식당, 길거리 등 동네 곳곳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면 온 동네가 훨씬 덜 특색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는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에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스타벅스에서 보낸 그날들이 이웃을 내 공동체로 바꾸어 놓았다.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면 나는 이렇게 했다. 우선 어떤 모임이나 회의 같은 데 참석한다. 이미 서로 유대를 쌓은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면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어 낙담하고 다시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새로운 사교 클럽이나 축구리그, 공유 오피스에 처음 갔을 때 어색한 느낌이 들어 떠나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도 단순 노출이 내게 계속 모습을 보이라고 일깨워준다. 네트워킹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달 열리는 행사에 꾸준히 참석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순 노출은 사회 집단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도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 보라.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라. 단순 노출은 끈기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 친구를 사귀려면 단 한 번의 해피아워에 전념하기보다는 단체 모임에 가입해서 탈퇴하지 말고 최소한 3개월 정도 집중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단순 노출의 효과를 그르칠 수 있다. 그런 다음 모임 내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스무디나 한잔 하자고 초대해 주도성을 발휘해 보라. 단순 노출은 또한 우리는 낯선 얼굴에 경계심을 갖도록 타고났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더 많이 모습을 보일수록 차츰 더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해준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